빛날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6차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차 대선 후보를 컷오프하기 위한 마지막 경선이었는데요. 그 토론 시간 가운데에 하태경이 홍준표 후보님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홍준표 후보님께서 제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때까지 한지 1인 1가구 2주택을 제한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이 마지막쯤에 빨갱이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제가 홍준표 후보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홍카콜라 발언과 홍준표 후보님의 페이스북을 다 모아봤습니다. 아마 그러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그러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일단 어제 하태경과 홍준표 후보님의 그 부동산 관련 영상부터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태경 후보. 간단히 그 부동산 공약 중에 1가구에 2주택만 허용하고 3주택 이상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이 있던데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점까지. 근데 그 문제가 방법인데, 예. 가급적 임대법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임대법인으로 3, 4주택 있다고 전환 안 하는 가구들이 많을 텐데, 예. 그런 경우는 몰수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한합니까? 아니, 소유 금지를 하게 되면 법률로, 그럼 국가가 강매하는 거죠. 강제 매각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일정 수준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1가구 2주택 정도까지만 제한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2주택 넘는 그 집 문제는 그거는 국가가 그 매각 강제를 하는 거죠. 그건 공산주의 정책 아니에요?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죠.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아니, 그건 공산주의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정리해 주십시오. 부동산 시장이 워낙 폭등하니까 그런 안을 내보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금으로 해야 자본주의적 방법이지 그걸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홍 후보님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네. 빨갱이 이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욕하시다지만 본인이.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태경의 논리대로 한다면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네, 그 제도를 설치를 하셨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버스 환승제, 그죠? 그거를 또 제도화 하셨어요. 그죠? 그 하태경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 두 분도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또 지금 부동산 값이 워낙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구에서 2주택, 만약에 3주택이 되면 그 하나는 그 국가에서 강제 매각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3채나 가질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잘 없으시겠죠. 근데 돈 많은 여러분들이 LH, 그리고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폭등한 이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오늘 어느 구독자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고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 토론 보면서 그 홍준표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님께서 정말 이 생각이 벌그리 죽죽하신 분이신지, 아니면 지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자 하시는 우파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신지, 제가 홍준표 후보님 정책을 발표하신 페이스북과 홍카콜라, 그리고 서울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발언하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쭉 데이터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또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정책에 자산소득을 죄악시하는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제가 발의해서 통과되었으나 2015년 10월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공급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도심은 초고속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 기간 소유 제한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여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이 날 경우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좌파 정책 도입도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님 페이스북 2021년 7월 18일자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P의 희망편지 7-1 서민복지정책의 근간은 서민들의 꿈과 직결됩니다. 서민들의 꿈을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에 집약됩니다. 첫째가 내 집 갖기입니다.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것이 서민들의 첫 번째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 시세의 4분의 1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원래 토지 임대부 주택정책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주택정책인데,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에는 기부 체납받은 토지에만 가능하고, 공영개발로 재개발할 때에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완전 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로 삼원화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당 1000만원대 이하 분양 아파트도 가능해지고 서민들의 꿈인 내 집 갖기도 쉬워집니다.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되 분양권을 청년으로 제한하고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0%까지 주기도 합니다. 서민, 청년 주거 복지 정책은 바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이필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집값 잡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대표님께서 신도시 개발을 하기보다는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높이고 그 토지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 토지에 이제 토지 임대 주택 분양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구조지가 부족한 상황에 물량 확보가 안 된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실화가 어렵다는 이런 여론 반응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그 예.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에 보기 드문 명예 부동산학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15대 때 국회 초원 등원했을 때 잠실 대단지를 고밀도 개발한 사람이 접니다. 그 당시 잠실은 13평, 7평반짜리 연탄 아파트, 저층 아파트였어요. 지금 가보면 고밀도로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전농답심리 뉴타운을 성공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농답심리 장안동은 강남처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북에서 유일하게. 그게 내 지역구였어요. 지금 청량리 옆에 가보면 집창촌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집창촌 폐쇄도 제가 했습니다. 그 자리에 65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곧 완공이 됩니다. 뉴욕에 가보면 용적률이 3,300%까지 줍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초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두바이 한번 가보십시오. 초고층 빌딩이 사막에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서울에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선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해 본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신도시에 가 살아본들, 거기서 직장까지 나오는데 아침에 2시간, 퇴근 후에 3시간입니다. 어떻게 그게 길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 정책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심을 초고층 개발하자. 고밀도로 개발하자. 그리고 20대에서 40대까지 분양권을 제한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안정되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 살아도 돼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도심에 사는 게 훨씬 낫죠. 자기 직장도 가깝고 교통 트래픽도 훨씬 줄어들고 그게 천만 도시에 적합한 정책입니다. 그럼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서울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에 우선 토지하고 자기 이제 건물의 부동산을 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등기를 이제 넘겨주죠. 넘겨주고 나는 여기에 33평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 나는 20몇 평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다 약정하고 자기 부동산을 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만약 10만 평을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절반을 5만 평은 그 사람들한테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절반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라는 게 뭔가 하면 싱가포르를 가면
아파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 제도가 있고 완전 분양아파트 제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나라를 건설하던 그 당시부터 토지 국유화를 선언했어요. 싱가포르를 가보면 그게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 분양 아파트도 짓고 토지 임대부 아파트 지어갖고 젊은 사람들은 돈이 좀 부족하니까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살고 돈을 좀 벌고 자기가 일로 아파트로 옮겨야 되겠다 했으면 완전 분양 아파트로 오는 겁니다.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그게 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자기 집입니다. 강북의 국유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내가 이야기하는 재개발할 때 재개발 토지에 가지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줘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국유지가 아니고 공공용지가 돼버립니다. 재건축은 좀 틀리죠. 재건축은 사유재산의 행사니까 재건축할 때는 또 기본 체납을 받습니다. 토지 공공에서. 그러면 기본 체납 받은 부지에는 그런 아파트,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금 평당 600만 원만 들이면 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땅값 빼고. 그럼 거기에 400만 원만 더 얹어줘도 1000만 원입니다. 평당.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짜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남에는 1억짜리 아파트도 나왔어요. 평당. 그런데 33평 해본들 3억 3천이면 됩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22평짜리는 잠실은 20한 4, 5억 됩니다. 33평짜리 아파트가 잠실은 20한 4, 5억 됩니다. 그게 3억하고 24억이면 8분의 1 아파트가 되죠.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반값아파트 법안, 토지 임대부 법안을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시키고 MB가 대통령 할 때 아침에 교찬을 둘이 하면서 이 통과시키니까 집행합시다.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되거든 해라. 나는 이런 제도 찬성 안 한다. 그래서 별로 하지 못했어요. 세곡동 이쪽에만 조금 했어요. 세곡동에. 지금 세곡동 이쪽에만 아마 해가지고 지금 있을 거예요.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있고 전면적으로 시행을 안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젊은 층한테는 집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 그 외에는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응? 집을 가져야지 결혼이라도 하고 그리고 자식이라도 낳고 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집값이 그거를 기준에 내려가면 뭐 하려고 이 비싼 집을 집값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게 맞겠다. 막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많으시군요. 제가 짧게 그러는데 그 싱가포르 예시 들어주셨는데 그 싱가포르는 이제 초에 국유화를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는 자꾸 학생은 국유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공유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고도 지을 수도 있고, 그래 지을 수도 있는데 국공유지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책을 내놓을 때는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되면 대한민국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강북 대개발을 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북 대개발을 할 때는 절반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절반은 토지 임대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공유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걸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제가 홍준표 후보님 페이스북과 홍콩콜라를 이제 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다음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홍준표 후보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어제 토론회까지 제가 보니까 뭐 빨갱이 소리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참 어이가 없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국정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좌파 정책도 가져다 쓰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홍준표라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은 별로 깔 게 없습니다. 제가 뭐 홍준표라는 대선 후보를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성격이 남의 인생에 입을 잘 대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 동생이 이제 결혼해서 살지만 제 동생 부부에 대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이므로 본인 일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므로, 그리고 본인들 상황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터치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홍준표라는 대선 후보는 무수저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시죠. 무수저에서 지금의 대선 후보 자리까지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자수성가를 하시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까일 게 없어야 돼요. 그런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으로 뭐 의사로 교수로 성공하시는, 자수성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그 험한 모든 거를 걸어야 하는 정치판에서 홍준표 후보님의 가정을 지키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내야만 하는 지도자로서 이 정도 자리까지 오시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신뢰와 신용을 쌓아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지간한 언론인들도 별로 깔 게 없을 겁니다. 별로 깔 게 없으실 거고, 아마 잘 몰라서 정보력 부족으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 하태경 씨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하태경 씨에 대해서 뭐 지적할 건 여러 가지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토론에 나올 때 여러 번 넥타이를 착용을 안 하셨어요. 다른 후보님들은 다 넥타이 착용하고 정장으로 나오셨는데, 하태경 후보님은 넥타이 착용 안 하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요,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과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그들이 연봉을 1억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제 토론회 때 넥타이 메고 나오신 거 제가 어제 처음 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넥타이 착용하고 정장을 하고 나오시는데, 하태경 후보님은 여러 번 넥타이 착용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도 본인이 저는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기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이 정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어요. 의지해가지고는 반론 제기를 잘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제가 이제 이거 영상을 만들면서 일하면서 짬짬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영상이 보니까 한 30분이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오늘 12시하고 5시에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면서 뭐 바쁘다는 거 생색내는 건 아닌데, 일하면서 이렇게 영상 준비해서 올리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7시 이 영상으로 대신 하고요. 오늘 12시, 오후 5시 영상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전업이 아니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렇게 홍준표 후보님 영상 만들 때도 콩카콜라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상을 쫙 한번 제가 다 들어보거든요. 들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거, 그동안 노출이 되지 않았던 거, 근데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네, 오늘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에 동의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